안녕하세요. 2017년 7월 컨스피러시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예고한대로 오늘 방송은 카타르 사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 민주당 전국위원회 데이터 분석관인 세스 리치 씨의 죽음, 그리고 가짜뉴스 논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타르 사태로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은 지난 6월 5일 카타르가 테러 단체들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국교 단죄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테러 단체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IS를 떠올릴 텐데요. 카타르가 IS를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등의 이들 국가들도 IS를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테러 단체는 IS가 아니고요. 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단체만 꼽는다면 무슬림 형제단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수의 청취자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그리고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중동에서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큰 그림을 파악해 두시면 앞으로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테러 단체인 IS를 주류 언론에서는 수니파를 따르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미리 답을 알려드린다면 IS는 돈을 위해 싸우는 용병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반시리아 웹사이트인 자만 알-와시를 통해 입수한 IS 채용 신청서들을 분석해서 2016년 8월 15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3천여 명의 신병들 중에 24%가 이슬람에 대한 중급 수준의 지식을, 5%는 고급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신병 중에서 코란을 암기한 사람은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IS 신병 중에 70%가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초급이거나 아예 전무하다는 겁니다. 당시 데일리메일 보도의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훈련 중인 IS 지하디스트들은 이슬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2014년 발다이 국제토론 클럽에서 미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IS는 용병들이며 IS는 돈을 주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날 푸틴이 미국 기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기억나는데요. 자신의 발언을 기사에 실어달라고 부탁했었죠. 물론 그의 부탁은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푸틴 자신은 어느 나라들이 IS에게 돈을 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IS가 이라크, 시리아에서 빼앗은 유정에서 나온 석유를 사는 국가들이 미국의 연합국들이라고 주장했었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영상을 컨스피러시 뉴스에 올려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편에 있었던 터키가 IS의 석유를 실은 차량들을 국경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촬영되었죠. 만약에 주류 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IS가 순위파 또는 친순위파라면 왜 IS는 같은 순위파인 쿠르드 무장단체와 전투를 하며 IS를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같은 순위파인 무슬림 형제단을 반대할까요?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그럼 무슬림 형제단이 어떤 단체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1928년 이집트의 이슬람 학자인 아산 알-반나에 의해 세워진 범아랍주의를 표방하는 수니파 조직입니다. 본래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원을 짓는 등의 사회활동과 쿠란과 예언자 무함메드의 가르침을 생활의 중심으로 하는 종교활동을 병행했습니다. 흔히 이슬람이라고 하면 수니파와 시아파의 충돌을 떠올리는데요. 수니파는 무슬림 형제단이 대표적인 단체고요.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약 83%인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슬람 전통주의를 표방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니파는 이슬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이슬람 전통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이 이 이슬람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에 속해 있죠. 반면 시아파는 예언가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자 사위인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니파를 제외한 나머지인 전체 이슬람 인구의 16%, 약 2억 명 정도가 시아파입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이번에 카타르에게 단교를 선언한 국가들은 수니파 국가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중심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우디와 이란은 서로 적대 관계죠. 632년에 예언가 무함마드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두 단체로 나뉘게 되는데요. 수니파는 후계자를 세습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선출을 하는 칼리파 제도를 표방하는 반면 시아파는 무함마드 가문만 후계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칼리파 제도로 1, 2, 3대까지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4대에서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선출되면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리가 됩니다. 3대 칼리파인 오스만이 피살되고 알리가 다음 칼리파로 당선된 것이 컸죠.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고 2011년 1월 혁명 후에는 자유공정당을 결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2년에 자유공정당 당수인 모하메드 무르시는 이집트 국민들이 선출한 첫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나 무르시 대통령은 2013년 군사 쿠데타에 의해 축출되었습니다. 정권을 빼앗긴 무슬림 형제단은 군사 쿠데타의 배후로 사우디와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군사정부 하에서 무슬림 형제단은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고요. 2014년 무슬림 형제단 소속의 683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투옥되었고요. 이때 무슬림 형제단에게 우호적인 카타르가 이들 지도부의 망명을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중동 국가들이 카타르의 등을 돌린 표면적 이유는 테러단체 지원인데요. 여기서 이들이 주장하는 테러단체는 무슬림 형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카타르가 배척되는 다른 이유는 이란과의 관계가 있죠. 저는 이 이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근거는 사우디가 예멘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에 사우디의 연합군으로 카타르가 참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의 망명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것이 지금의 갈등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고서요. 10일이 지나자 갑자기 사우디 중심의 연합국들과 카타르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카타르는 연합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를 방문한 뒤 트럼프가 카타르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카타르를 테러단체들을 지원하는 주된 국가로 이란과 함께 지목하면서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단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에 대항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같은 집단 방위 조약을 모델로 제시하기까지 했죠. 미국과 사우디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란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카타르를 배척하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트럼프가 카타르와 이란에게 호전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 사우디 방문에서 양국이 맺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 때문이었을까요? 미국은 사우디와 향후 10년간 3,500억 불, 한화로 약 391조 3,700억 원의 무기와 판매, 생산, 그리고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는 시리아에서 테러 단체들을 무장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한 CIA 비밀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것처럼 중동에서의 무장단체 지원을 끝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의 발언이 문자 그대로의 진심이었을까요? 현재 카타르 사태에 대한 주류 언론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줬다고 미국 또는 트럼프가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포기하면서까지 카타르 공세에 나섰다는 것이 저는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트럼프가 중동에서의 반군 지원이라는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카타르만 지목했다는 것도 왠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카타르 사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중동에서 현재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미국은 아사드 정권의 교체를 원하고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하는 무정단체들을 지원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아사드가 독재자이거나 화학무기로 자국민을 공격해서가 아니고
순위파 시아파 갈등도 아닌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미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타르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연결하여 유럽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 시리아를 지나야 하는데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미국과 카타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시리아의 인권을 언급하면서 몰래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중동의 큰 소용돌이의 중심이 두 국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리아고요. 이제 또 하나 국가는 카타르죠. 카타르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천연가스입니다. 그런데 시리아를 관통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출발하는 곳이 카타르입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카타르는 지난해 천연가스 7,720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 4위를 기록했고요. 전체 액화 천연가스, LNG죠. 이 공급량에서는 30%를 차지합니다. 카타르가 GDP가 6만 6천 달러로 전 세계 6위의 부국인 이유는 바로 이 천연가스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생산으로만 따진다면 카타르는 세계 1위입니다. 파리 기후조약과 함께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갈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석탄보다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는 석유만큼이나 천연가스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카타르는 전 세계 3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천연가스 최다 매장국은 어디일까요? 왠지 이 천연가스 세계 최대의 매장국은요. 시리아, 카타르와 함께 중동의 미래에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을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 최대 매장국은요. 이번에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이란입니다. 주류 언론에서 인권이 이렇다, 화학무기가 이렇다, 대량 살상 무기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요. 결국 모든 것은 자원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사태도 보시면요. 그 사태의 원인이 여러 경제적인 상류층의 부패 이런 것들을 주류 언론들이 거론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석유입니다. 카타르, 이란 이 두 국가는요. 천연가스 매장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스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당연히 이란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알라르 외무장관은요. 7월 5일 런던을 방문해서요. 우리는 가스전을 공유하는 이란과 더불어 살아야만 합니다. 이란과 건전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해서요. 사우디 등 국가들이 그 이란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에는 실속히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사우디와 사우디 형제 국가들,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미국이 카타르를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카타르가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미국에게 무기를 사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F-15 전투기 120억 불 어치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황한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6월 14일에 양쪽의 국방장관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무기 수출과 수입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국무장관인 넥스 틸러슨과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카타르 중심으로 들고 있는 이 모든 갈등의 원만한 타협을 원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소에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이들이 타협을 제안한 이유는요. 무기 판매도 무기 판매지만 미국의 가장 큰 군사기지가 카타르에 있기 때문입니다. 10,000명 이상의 미군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할 때도요. 미국 전투기들은 이곳에서 출격을 했었고요. 트럼프는 얼마 전에 카타르의 미군 기지들을 폐쇄할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미국은 유보적인 자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만약 카타르에서 미군 기지를 뺀다 하더라도요. 대안을 만들어 놓고 행동해야겠죠. 백악관 그리고 국무부 국방부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혼동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카타르 사태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다른 각도의 카타르 사태도요. 뭔가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된 느낌은 아닙니다.
지난 방송에서 웨스 클락 장군이 9.11 직후에들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이란 정부를 무너뜨린다는 계획을 알고 있는데요. 그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두고 우방인 카타르가 이란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기 위해 카타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퍼즐을 다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에게 단교를 선언하기 전 최후 통첩을 한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사우디 등의 이들 국가들이 카타르에게 시비를 주고 다음 사항들을 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읽어드리죠. 무슬림 형제단, IS, 알카에다, 헤즈볼라를 포함한 테러 단체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모든 극단주의 단체들에 대한 자금 제공을 중단하여 하며 지금까지 이들에게 제공해온 자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카타르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4개국 출신의 귀화자들을 추방하고 이란에 가지고 있는 외교시설들과 카타르 내의 터키 군사시설, 그리고 친무슬림 형제단 성향의 알자지라 방송국을 폐쇄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카타르 정책이 이들 4개국에게 초래한 비용을 배상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수용하게 되면 첫 해에는 매달 한 번, 그 다음에는 1년에 4번, 이후에는 10년간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 이거거든요. 식민지가 아니고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죠. 만약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10일 안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우디는 아마도 카타르에 대한 태도를 이미 결정한 것은 아닐까요? 단지 겉으로 보여질 명분들을 최후 통첩에서 나열한 것은 아닐까요? 여느 날과 같아 보였던 2009년 3월 15일은 미래에 큰 의미를 갖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카타르의 에미르 셰이크 타임 빈 하마드 알타니 국왕은 당시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시리아의 바샤드 알 아사드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알타니 국왕은 아사드 대통령에게 유럽의 큰 천연가스 시장 진출을 위해 카타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시리아를 지나가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아사드는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은 2011월 7월 이라크, 이란, 러시아와 프렌십 파이프라인으로 명명된 가스 파이프라인의 시리아 국경 통과에 동의하는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이란에서 출발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안이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의 합의안은 누군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었을 겁니다. 2011년 8월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미국의 특수군과 CIA는 터키와 요르단 내의 나토 군사기지에서 소위 시리아 반군들을 훈련시키고 지원하는 비밀작전을 개시합니다. 여러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IS는 시리아를 공격하여 가장 먼저 알레포시를 점령합니다. 알레포시는 카타르가 시리아에게 제안했던 가스 파이프라인이 관통하는 바로 그 도시입니다. 우연의 일치죠. 마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우방인 미국을 버리고 모스크바로 푸틴을 만나러 간 사이에 IS의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우연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등의 소위 순위파 국가들은 최대 30억 불을 써서 무장단체들을 시리아에 들여보냅니다. 당연히 러시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의 프렌십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은 중단되었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카타르는 올 봄에 천연가스전 공동 개발을 위한 대화를 위해 만납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이란이죠. 카타르와 이란이 공유하고 있는 가스전은 노스돔과 사우스 펄스로 각각 카타르, 이란이 소유하고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하나의 가스전입니다. 협력을 시작한 양국은 지중해 또는 터키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는 카타르, 이란
가스 파이프라인 합자 건설에 동의합니다. 카타르는 이란에게 시리아에서의 반군 지원을 중단하기로 약속합니다. 6월 9일, IS는 이란의 상징적인 장소인 국회의사당과 호메이니 영묘를 급습하여 1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니는 트윗을 통해 미국을 IS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비난했습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를 무장시키는 것이 불안정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테러리즘으로 비난하지만 이 지역의 테러리즘은 미국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요. 현재 카타르 사태는 그 원인은 카타르의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결국은 천연가스라는 거죠.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유럽으로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매번 좌절되자 가스정을 공유하는 카타르와 이란이 아예 서로 손을 잡고 이라크, 러시아를 참여시켜서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한 것이고요. 그러자 주변 국가들이 이들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죠. 국제관계에서 상대를 인권, 화학무기, 독재로 비난할 때는 인권과 화학무기, 독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의 청문회 이야기인데요. 전에 러시아 게이트를 다루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롭게 드러난 핵심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 8일에 코미 전 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두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가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맡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는데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청문회는 흐지부지 끝난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청문회에 대한 후속 보도를 거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코미 전 국장의 증언들 일부를 제가 소개한다면요. 그가 트럼프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게이트를 공격받고 있는 그 트럼프에게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서 FBI 국장을 자리를 보존받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FBI 국장에게서 예상 못했던 말을 들은 트럼프는요. 그걸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게이트의 중심은 항상 트럼프의 주변인들이었지 트럼프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러시아 게이트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코미의 말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러시아 게이트 중심이 트럼프가 아니라면 트럼프는 탄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게이트의 첫 타겟이 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요, 사임을 했고요. 그 다음엔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딸인 이만카 쿠시너,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이와 같은 순서로 주변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게이트는 본래 트럼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인들을 공격하여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의도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그의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을 예상합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가 있는데요. 이분도 러시아 대사를 만난 것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게이트 화살이 자신에게 오자 화살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선거 개입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었죠. 이번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발언에서 드러난 사실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전 법무장관 로레타 린치가 코미에게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축소 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코미의 발언 그대로 전하자면 힐러리 이메일 조사라고 부르지 말고 메러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힐러리 이메일 건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사실상 축소 조사를 지시받았다고 주장을 한 거죠. 코미는 자신이 힐러리 이메일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을 받자 그 책임을 린치 법무장관에게 돌린 것입니다. 또한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이 트럼프와 나눈 대화를 적어서 지인을 통해 언론으로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보를 지켜야 할 정보주 수장이 정보를 유출한 것이죠. 자신은 FBI 국장의 신분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입니다.
게다가 그가 유출한 메모들에는 국가기밀이 최소 3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미 전 국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힐러리 이메일을 조사하지도 코미 전 국장의 기밀 유출을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션스도 청문회에 나와 증언을 했었는데요. 코미 국장이 해고된 건 트럼프가 러시아의 선거 개입 조사 중인 그를 막기 위해 해고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코미 전 국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자신이 직접 해임을 건의했다고 했죠.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들은 청문회 직후 언론에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영상이 있으니까요. 직접 들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미가 한 증언 중에 제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러시아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 서버 해킹 논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소위 러시아 게이트 안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도가 높으면서 반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 속에서 IP 주소에 불과하지만 증거라고는 제시된 것이 이 사건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해킹을 주장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를 수사하려고 했지만 매번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해킹 주체가 러시아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러시아 IP들을 담은 보고서까지 공개한 FBI는 이 IP들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군가는 자기는 그 코미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청문회 했다는 거를 기사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녹음을 준비를 했거든요. 한 1분 정도 되는데요. The Democratic Congressional Committee servers and John Podesta's personal devices. Did the FBI request access to those devices? 그러니까 민주당 전국위원회 그 이메일 서버랑 그다음에 존 포데스타 그 이메일 이 사용된 기기들을 FBI가 조사를 하려고 요청을 했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코미 국장이 그렇다고 대답했죠. Our forensics folks would always prefer to get access to the original device or server that's involved. FBI는 오리지널 그 장치를 접속하는 거를 선호한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높이 신뢰하는 어떤 개인 회사가 그 조사를 담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eel the servers and do the forensics themselves. We'd always prefer to have access hands-on ourselves, if that's possible. Do you know why you were denied access to those servers? 왜 접속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Was there one request or multiple requests? Multiple requests at different levels. 여러 번 조사를 직접 요청했는데 거부를 당했다고 그러죠. 네. 코미 전 국장 그냥 코미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코미는 청문회에서 서버에 대한 IP 접속 기록을 한 개인 회사를 통해서 넘겨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개인 회사 이름은 청문회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회사는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위치한 이 개인 회사를 고용한 것은 민주당이었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2014년에 북한이 소니를 해킹했다고 주장한 그 회사라는 점입니다. 혹시 당시 이 주장의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소니 해킹 조사를 맡은 캘리포니아 샌 마테오에 있는 그 사이버 보안 회사인 놀스코브는요, 소니 내부자 소행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곳의 부사장인 컬 스탠버 씨의 직접 인용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지시 또는 지휘했거나 이번 공격에 자금을 댔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북한 정부와의 믿을 만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신뢰가 떨어지죠. 아까는 highly respected라고 그랬는데. 그럼 국가기관인 FBI 수사를 거부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직접 고용해서 러시아 IP를 제출하게 한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어떤 회사일까 한번 보죠. 이 회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는 드미트리
이름 어려워요. 알퍼로비치입니다. 알퍼로비치 씨는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관계 분야의 띵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의 선임 연구원이기도 한데요. 아틀란틱 카운슬의 운영 자금을 대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억만장자인 빅터 핀척입니다. 핀척 씨는요, 클린턴 재단의 1억 불 이상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기관의 조사를 거부하고 민주당, 좀 더 구체적으로 힐러리 클린턴과 가까운 인물이 소유한 회사를 고용해서 러시아 해킹의 증거라고 알려진 러시아 IP들이 FBI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FBI는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언론에 이 IP들을 근거로 러시아가 해킹 주체라고 발표를 했었던 것이죠. 과거 방송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 소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투표자 분석 부서의 데이터 프로그래밍 책임자인 세스 리치에 의한 내부 유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를 위키리크스에서 소개한 사람은 킴 다컴으로 알려진 유명 뉴질랜드 해커로 그는 미국 법정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도 언론 인터뷰에서 누구에게 이메일을 받았냐는 질문에 세스 리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가 유출자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었죠. 가장 최근에는 퓰리처상 수상자인 유명 언론인 세이머 헐시 씨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사건은 세스 리치에 의한 내부 유출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근거로 제시한 것은 FBI 내부 문서였습니다.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가 받은 이 문서에는 세스 리치가 사망하기 전에 위키리크스와 접촉했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세스 리치의 컴퓨터에, 노트북 컴퓨터에 남아 있다고 하죠. 유출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에 관련된 최근 소식이 있는데요. 포렌시케이터로만 알려진 한 개인이 공개한 이 개인이 공개된 메타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메일 첨부 파일이 서버에서 전송될 때 속도가 초당 23메가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이 유출될 때 그 이메일 자료 있잖아요. 그걸 압축해서 이렇게 빼돌리는데 그 서버에서 이메일이 압축된 파일이 전송될 때 속도가 23메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해커가 해킹을 했다면 먼 곳에서 인터넷 접속을 해서 이제 가져가는 건데 이와 같은 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포렌시케이터라는 사람은 이 파일들이 지역 네트워크, 랜이라고 하죠. 지역 네트워크 또는 누군가 물리적으로 컴퓨터에 접속해서 파일을 저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SB에 저장했다는 거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파일이 복사된 시간은 미국 동부 표준시의 서머타임으로 기록된 걸로 볼 때 파일을 복사한 사람의 컴퓨터는 미국 동부의 어딘가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미국 동부 거주자라는 건데요. 이외에도 몇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주요 사항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왜 중요한가면요. 만약 코미의 증언대로 FBI가 직접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를 조사하지 않았고 친힐러리 기업인 기업이 러시아 IP를 증거로 제출했고 무엇보다도 세스 리치가 이메일의 내부 유출자라면 결국 러시아 게이트는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을 기반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주미 러시아 외교관 755명을 추방했고 상원과 하원은 러시아 제재를 결정했으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건 러시아 게이트가 아니라 힐러리 게이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해킹이 아니라 내부 유출된 이메일에서 나온 사실, 즉 민주당 고위 관리들이 버니 샌더스를 경선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공모한 사실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러시아 해킹설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세스 리치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유출자로 알려진 세스 리치는 새벽 4시 20분경에 두 방의 총을 맞고 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존재합니다. 리치 씨는 이 부모는 워싱턴 살인 담당 경찰관 출신인 랍 윌러를 고용해서 수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세스 리치가 위키리크스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건요. 위키릭스와 연락을 취한 증거가 남아있는 이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언론에서는 경찰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요. 가족은 FBI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요. FBI는 가족에게 돌려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강도 사건으로 처음 발표했었고요. 그 세스 리치의 스마트폰과 금으로 된 손목시계, 금으로 된 목걸이, 현금, 신용카드 같은 지갑이 그대로 있었는데도요. 게다가 FBI는 같은 날 세스 리치가 사망한 시간보다 훨씬 늦게 발생한 FBI 요원인 매스유 레어드의 차량 및 총기 도난 사건 시간을 세스 리치 사망 시간 직전으로 변경한 것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차가 주차된 것은 오전 6시 45분이었고요. 도난이 확인된 것은 오전 7시 49분이었는데 FBI는 차량 총기 도난 사건을 자정부터 오전 2시 사이로 변경하면서 마치 포드 익스페디션 차량 안에 있던 도난당한 총 2정이 세스 리치 사망에 사용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게 했습니다. 차량 총기 도난 사건은 실제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공식 발표와 달리 세스 리치를 발견한 경찰관들의 공식 기록을 보면 오전 4시 19분 발견 당시 그가 의식이 있었고 숨을 쉬고 있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3명의 경찰관, 로버트 윙게이트 로빈슨, 벤자민 벨베스, 마클리에 의해 발견이 되었고요.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그러고 나서 5시 15분에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경찰관은 몸에 카메라를 차고 있었으나 영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치 씨가 사망하기 전에 단골 술집에 있다가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더 늦게까지 여는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에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단골 술집 주인인 조 카폰이 그 백악관을 최소 3차례 방문했고 최근, 그리고 마지막 방문 날짜가 리치 씨가 사망하기 4일 전이었다는 거. 이 얘기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 있거든요. 백악관 방문자들은 인터넷에 아예 공개가 돼 있어요. 하지만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백악관을 최근에 그 술집 주인이 수차례 방문했다고 해도 그것을 살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지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4chan이라고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리치 씨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그를 직접 담당했다는 인터넷 글이 익명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서 그를 직접 담당했을 때 간 한 곳과 장의 몇 곳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상을 확인했고요. 수술이 바로 집도되고 수혈을 한 뒤에 리치 씨는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찰들이 몰려와서는 집중치료시설에서 의료진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리치 씨는 병원에서 VIP로 간주되어 담당 의사 1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몇 시간이 지나 응급 상황도 심폐소생술도 없이 담당 의사 1명만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발표를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사망한 환자가 바로 민주당 전국위원회 소속의 세스 리치인 것을 알고 크게 놀랐다는 이 꽤 구체적인 그 진술입니다. 참고로 워싱턴 DC의 소속의 그 부검의는요, 부검 결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진행 중인데요. 리치 씨의 부모가 전직 워싱턴 DC 아까 윌러 씨에게 이제 수사를 맡겼는데요. 이 윌러 씨는요, 수사 도중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스 리치의 형인 에런 리치가 동생의 죽음은 이메일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스 리치의 여자친구 켈시의 증언을 듣기 위해 찾아간 윌러 씨는요, 다른 거는 다 말해도 이메일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왜 말을 하지 못하냐고 물으니까 에런 리치가 이메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런 리치는요, 국방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윌러 씨는 세스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인물인 술집 주인 조 카폰을 찾아가는데요. 역시 이메일과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노트북 컴퓨터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네티즌이 정보자유법에 근거해서 세스 리치의 노트북 컴퓨터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안전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정보를 요청한 사람의 안전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립니다.
세스 로이치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27살에 촉망받는 젊은이기도 하지만 그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유출자로 공식 인정되는 순간 러시아 게이트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확인한 증거가 담긴 노트북의 행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의 유출자인 것이 사실상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의 사망이 1년이 지났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이 나오면 컨스피러시 뉴스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짜뉴스인데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과거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주류 언론의 거짓 보도에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독립 언론과 대한 언론을 찾아 나섰고 SNS는 이들 언론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했었습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기득권층은 독립 언론과 대한 언론을 잡기 위해 가짜뉴스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이죠. 합리적인 의심에도 불구하고 주류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면 음모론이 되는 것처럼 주류 언론의 시각과 충돌하면 독립 언론, 대한 언론의 보도는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유출을 통해 힐러리 측의 선거를 앞두고 주류 언론과 결탁하여 힐러리에게 유리한 보도를 약속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 이름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죠. ABC, 부머랭, CBS, MBC, CNN, 허핑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폴리티커, 더 가디언, 더 히어, 바이스, 벅스, 워싱턴 포스트에 소속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다 해고가 됐습니까? 해고될 리가 없죠. 그들은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주류 언론이 다를 것이다. 우리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최근 독립 언론인 제임스 오키프가 이끄는 프로젝트 베리타스는요. 러시아 게이트를 집중 보도하는 CNN 관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들과의 대화를 영상에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 명은 CNN의 선임 프로듀서인 존 보너필드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고문을 맡았던 현 CNN 소속 정치 평론가인 벤 존스입니다. 보니필드 씨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러시아 게이트는 대부분 헛소리이고 큰 증거가 없으며 증거가 만약 있다면 자신들이 이미 발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게이트로 CNN의 시청률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사장이 러시아 게이트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영상 속에 보니필드 씨의 직접 인용입니다. 제 말은 지금이 대부분 헛소리예요. 우린 어떤 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죠. 모르겠어요. 당신이 뭔가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뭔가 정말 좋은 게 있었는데 유출되지 않았다는 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다른 유출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속 찾고 있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아마도 이봐, 당신들이 나를 마녀 사냥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실제 증거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선거를 흔들려고 했다 해도 우리도 그들의 선거를 흔들려고 노력해요. 우리 CIA는 항상 그런 일을 하죠. 우린 밖에서 외국 정부들을 조종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는 이 게임을 제대로 알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힐러리죠. 그럼 이번에는 벤 존스 씨인데요. 12월 18일 CNN에 출연한 그는 국가가 적극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는요. 이번 유출된 영상에서는 러시아 게이트를 나띵버거, 별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게이트를 확대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한 CNN과 뉴욕타임스가 각각 정정 기사를 낸 일이 있거든요. 이것도 소개해드리죠. CNN은 의회가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와 트럼프 관리자들과의 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한 3명의 기자를 해고했습니다. 6월 22일 이 기사가 나온 후에 CNN은 기사에서 언급되는 앤소니 스카라무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분명히 스카라무치 씨가 고소를 하겠다고 반발했겠죠. CNN의 트윗 내용입니다. 그 기사는 CNN의 편집 기준에 맞지 않아 처리되었습니다. 기사의 링크는 삭제되었습니다. CNN은 스카라무치 씨에게 사과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0월에 민간과 군을 포함한 총 17개 정보부들이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기사를 내렸습니다. 정정 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17개 정보부들 모두가 러시아 개입이라는 평가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린 게 아니라 정정한 것이죠. 당시 이 기사를 인용하여 힐러리 클린턴은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공격을 했고요. 러시아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러시아 개입에 동의한 정보부는 CIA와 FBI 뿐입니다. 뒤늦은 정정 기사에 논란이 벌어지자 뉴욕타임스는 왜 정보부들은 동의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서요. 러시아 해킹을 추적하고 분석한 곳은 4곳. CIA, NSA, FBI, DNI 이렇게 정보부들이고요. 나머지 정보부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모든 정보부들이 다 동의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설득력이 글쎄요. 혹시 이 기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가 모스크바에서 콜걸더를 호텔로 불러서 골든 샤워를 했다. 그리고 푸틴이 그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죠. 국내에도 보도가 되어서 많은 댓글들이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 상원 법사위에서 이 기사를 작성한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 글렌 심슨 씨를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심슨 씨의 변호사는 그가 8월까지 휴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 편지는 참석을 강요할 경우 증언하지 않을 헌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소환장에 대해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케이블 언론사인 버즈피드를 통해 처음 나왔던 이 기사가 인용한 35페이지 길이의 문건을 작성한 전직 영국 정보부원 크리스토퍼 스틸은 기사의 내용이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가짜뉴스라는 거죠.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이 기사를 근거로 해외정보감시법을 통해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 카터 페이지를 도청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신인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유출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버니 샌더스를 탈락시키기로 공모한 것이 확인되자 샌더스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그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와서먼 실시 구역에 있는 그 3명의 변호사들이 최근에 시체로 발견되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소식이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단편 소식입니다. 해커 출신으로 유명한 유명 백신 회사 메가피사를 설립한 잔 메가피는요. 최근에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받은 그는 다행히도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메가피 씨는 FBI가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를 해킹한 증거라고 발표한 러시아 IP들에 대해 러시아인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달 구글이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구글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8월 2일 음모론계의 거목인 짐 마스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여러 저서들 중에 아마도 대표적은요. JFK 암살을 파헤친 크로스파이어일 텐데요.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JFK에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하죠. 현재 진실로 확인된 여러 음모론들이 90년대 짐 마스 씨의 저서 활동을 통해 처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마스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7월의 컨스피러시 뉴스 2부는 여기까지고요. 10일 정도 후에 새로운 주제로 판도의 상자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